그때 비행기 엔진이 어딘가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나 이외에는 수리공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보려고 했었다. 그때 나에겐 겨우 일주일 정도를 견딜 수 있는 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큰 문제였다. 첫날 밤, 나는 인가로부터 좋기 수천 마일은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다. 그때 나의 모습은 망망대해의 한복판에 떠있는 난파선의 선원보다 더 외로웠다. 그러니 내가 일출 무렵 이상하고 낮은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으시면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 제게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요. 나는 완전히 벼락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두 눈을 몹시 깜빡거리며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나를 지켜보고 서 있는 이상하리만큼 작은 아이를 보았다. 여기에 그 아이를 그린 것 중 가장 잘된 초상화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나의 그림이 분명히 실물보다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이 화가로서의 인생을 단념시켰기 때문에 보아뱀의 내부와 외면을 그린 것 외에는 전혀 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갑작스러운 출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인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불시착해 있음을 새겨주길 바란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작은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나 배고픔, 갈증이나 공포 등으로 쓰러질 정도도 아니었다. 어디를 보아도 그 아이는 인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마치 매우 중요한 일인 듯이 아주 천천히 같은 말만을 되풀이했다. 괜찮으시면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누구나 압도적인 신비감이 엄습하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인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불시착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나로선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됐지만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지리와 역사, 산수, 문법 따위만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 약간 심술궂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릴 줄 아는 두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때 어린아이가 그림을 보고서 하는 말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에요. 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매우 둔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매우 작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양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양을 그렸다. 아이는 그림을 주의 깊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양은 이미 큰 병이 들었어요. 다른 양을 한 마리 더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양을 그렸다. 그랬더니 아이가 온화하고 관대하게 웃으며 말했다. 보세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요. 뿔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양을 그려야 했다. 그러나 그 그림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거절당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이쯤 되니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 하는 나로서는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숨에 그림을 그리고서 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건 양의 상자란다. 그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어. 나는 어린 심판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하나요? 왜?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요. 이 양에게 먹일 만큼의 충분한 풀이 있을 거야. 내가 아주 작은 양을 그려주었으니 말이야. 그는 그림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걸요? 보세요. 양이 잠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는 나에게는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 질문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린 왕자가 우연히 꺼낸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것들을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가령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물어왔다. 저 물건은 도대체 뭔가요? 저건 물건이 아니란다.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라고 부르지. 나의 비행기야. 나는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 그에게 알려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때 어린 왕자가 소리쳐 말했다. 뭐라고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하고 난 겸손하게 대답해 주었다. 우와, 그거 참 재밌네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갑자기 유쾌한 듯 큰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 나의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죠? 어떤 별에서 온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아이의 존재가 주던 신비함을 이해하는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음을 깨닫고 갑자기 물어봤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하는 대신 비행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타고는 그리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그의 보물인 양 눈여겨보았다. 다른 별의 존재에 대한 반신반의로 인해 나의 호기심이 얼마나 자극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꼬마야, 넌 어디에서 왔니? 네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 무슨 뜻이야? 네 양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니? 그리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양에게 집이 되어 줄 테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너만 좋다면 낮 시간 동안 양을 묶어둘 수 있는 끈과 말뚝도 그려줄게. 그러나 나의 제안에 어린 왕자가 놀란 것 같았다. 양을 묶어 놓는다고요? 참 이상하네. 양을 묶어두지 않으면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거야. 나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또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든 곧바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요.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약간 슬픈 기색이 돌더니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가더라도 누구도 멀리 갈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의 크기가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놀라진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이 우리가 이름 지은 큰 별들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너무 작아서 만원경으로 보기 힘든 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을 짓기보다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면 소행성 3, 2, 5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B612라고 알려진 소행성에서 왔다는 것을 믿을 만한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